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남은 시간은 단 18개월 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부가 준비된 자들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거대한 파도가 닥치기 전 당신의 자산을 재배치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2년도, 5년도 아닙니다. 딱 18개월입니다. 지난 50년간 부채 주기를 연구하며 2008년 금융위기와 닷컴버블 붕괴를 정확히 예견했던 제가 드리는 경고입니다. 현재 제가 추적하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동시에 붉은색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극도로 위험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8단계 부채 주기 중 제7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일반적인 자산의 50에서 60%를 파괴하지만 당신의 자산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올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을 자산은 단 4가지뿐입니다. 오직 4개뿐입니다. 앞으로 20분간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공개하겠습니다. 왜 이 자산들만이 유효하며 기회의 창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금융권, 그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 주기는 75년에서 100년마다 반복됩니다. 마지막은 1930년대와 40년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의 끝은 결코 평온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산을 준 이들의 부가 올바른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강제로 이전되며 끝이 납니다. 제가 그 4가지 핵심 자산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들만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가치를 지키는지,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갈아엎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전수하겠습니다. 그 전에 데이비드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식이 어떻게 당신을 파멸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05년 당시 그는 53이었습니다. 30년간 회계사로 일하며 성실하고 보수적으로 살아온 그는 꾸준한 저축과 재투자를 통해 $200만 거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교과서적인 금융 원칙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주식 60%, 채권 40%의 비중을 정확히 유지했죠. 유명 자산운용사에 매년 $25,000의 수수료를 내며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시장을 믿고 버티라는 말입니다. 2006년 말 저는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하는 말을 그에게도 했습니다. 장기 부채 주기의 끝물이며 부동산 거품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솟아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은행들은 정체불명의 부실 채권을 또 안고 있으며 곧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을 때 위기에서 살아남을 4가지 자산으로 즉시 갈아타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예의 바르게 제 말을 들었지만 집에 돌아가 결국 자신의 자산관리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관리사는 40년간의 차트를 보여주며 시장은 결국 회복된다고 안심시켰었습니다. 분산 투자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했죠. 제 경고를 과거에도 수없이 틀렸던 비관론자의 소음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기존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2007년 시장은 계속 올랐고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산은 $230만 찍었고 그는 조기 은퇴를 꿈꿨습니다. 부인은 해안가 별장을 알아봤고 이탈리아 여행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그때 2008년이 들이닥쳤습니다. 단 1년 6개월 만에 그의 자산은 56% 폭락했습니다. $230만 는 $100만 되었고 30년의 노고가 순식간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의 나이 56이었습니다. 자산관리사는 그때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당황해서 팔지 마세요. 곧 회복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9년 뒤 은퇴를 위해 자산이 불어나야만 했으니까요. 시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2013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61였습니다. 은퇴 자금은 여전히 $90만 부족했습니다. 은퇴 시기는 67으로 다시 70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72인 지금도 일터에 나갑니다.
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56에 겪은 그 수학적 파멸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별장도 이탈리아 여행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끝없는 노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지도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위험한 도박을 한 적도, 경고를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하라는 대로 했고 돈을 지불한 전문가를 믿었으며 세상이 말하는 모든 금융 상식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멸했습니다. 상식이 항상 틀려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식들이 정상적인 주기에만 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장기 부채 주기의 종말에서는 그 상식이 독이 됩니다. 데이비드에게 버티라고 했던 관리사는 58에 은퇴해 골프를 즐기지만 데이비드는 72에도 서류 뭉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존의 조언을 따르기 전 반드시 깨달아야 할 비대칭성입니다. 제발 데이비드처럼 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남은 시간이 18개월 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운이 아니라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이 경제 기계는 3가지 힘에 의해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장이냐, 정체냐를 결정하지만 속도가 느려 이 영상의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단기 부채 주기입니다. 보통 5년에서 8년 주기로 신용이 팽창하며 기업과 개인이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대출과 소비가 줄며 침체가 옵니다. 다시 금리를 낮추면 주기는 반복됩니다. 7년에서 10년마다 불황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기계가 짧은 순환을 마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아래에서 움직이는 3번째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돈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들조차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힘입니다. 바로 75년에서 100년마다 완성되는 장기 부채 주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경제 모든 층위에 부채가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해를 거듭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부채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장이 이자 비용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금리는 이미 바닥이라 더 내릴 수도 없고 시스템은 이미 모든 부양책을 집어삼켜 무뎌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폭발 직전의 실상입니다. 2026년 우리는 거대한 파국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개인의 모든 빚을 합친 미국의 총부채는 이제 90조 달러라는 파멸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나랏빚만 해도 38조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는 미국 전체가 1년 내내 일해서 벌어들이는 부의 125%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이제 연방정부는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생산적인 곳이 아닌 오직 기존 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방비보다도 교육 예산보다도 국가 기반 시설 투자비보다도 더 많은 돈이 그저 빚잔치 이자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초월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저는 50년간 이런 파국을 예고하는 신호들을 읽어왔습니다. 장기 부채 주기의 끝에 다다르면 선택지는 딱 3가지뿐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채무 불이행, 즉 파산입니다. 정부와 기업, 개인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파산의 도미노가 시스템 전체를 덮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부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부채 구조 조정입니다. 빚을 깎아주는 것이죠. 100달러의 빚을 50달러로 줄여주고 20년에 걸쳐 갚으라고 타협하는 식입니다.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당신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자산의 절반을 강제로 강탈당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선택지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 부채의 실제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2020년에 10만 달러를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2030년이 되면 그 10만 달러는 화폐 가치의 타락으로 인해 예전 가치의 극히 일부만 남게 됩니다. 중앙은행들이 예외 없이 매번 선택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론 그들은 절대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양적 완화나 통화 수용 정책 같은 교묘한 용어로 본질을 숨깁니다. 대차대조표 정상화나 준비금 관리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찍어내 부채를 희석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화폐를 발행해 빚을 탕감할 때 당신의 예금과 퇴직연금, 주식 계좌에 든 달러의 구매력은 매년 처참하게 깎여나갑니다. 저는 500년간의 경제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제국부터 시작해 모든 주요 부채 주기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부채 위기와 1837년 이후 미국의 모든 금융공황을 분석하며 역사에 반복되는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1920년대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대공황,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위기의 양상은 놀라울 정도로 판박이었습니다. 위기를 촉발한 사건이 무엇이든 어느 나라이든 시대가 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끝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부를 온전히 보존했던 4가지 핵심 자산이 있었습니다. 지난 50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1930년대와 70년대의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제가 이 4가지 자산을 공개하기 전 이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도 소름 끼칠 정도로 반복되는 역사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패턴 인식의 결과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파괴된 것은 주식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국가의 국채가 종이 조각이 됐고 기업들은 줄파산했습니다. 미국 주식은 고점 대비 90%나 폭락하며 모든 일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주식과 채권에 나누어 투자하라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은 4가지 자산을 쥐고 있었습니다. 실물금,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 단기 국채, 그리고 금융시장의 혼란과 상관없이 식량을 생산하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1970년대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파산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채권 시장을 학살했습니다. 겉모습만 달랐을 뿐 본질은 동일한 부채 위기였습니다. 1970년부터 10년 동안 10년 만기 국채의 실질 구매력은 60% 이상 증발했습니다. 주가는 10년 내내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당시 연간 7에서 9%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주식 투자자들의 실질 자산은 반토막 이상 난 셈입니다. 1968년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본전을 찾기까지는 무려 1980년대 초반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시장을 믿고 견디라고 말하는 동안 13년간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던 겁니다. 반면 그 4가지 자산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로 치솟으며 단 10년 만에 24배라는 경이적인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처럼 가격 결정력이 강력한 기업들의 매출은 700%나 뛰었습니다. 단기 국채는 원금을 방어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을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식료품 가격 폭등과 맞물려 농지는 그 가치가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이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 자체가 고의적으로 훼손될 때 종이 자산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가치가 바로 파괴되는 화폐로 매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와 맞닿아 있는 실물 자산과 가격 결정권, 유동성을 확보한 자산들은 이 거센 풍파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든 농자는 식량을 생산해냅니다. 물가보다 빠르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연준이 무엇을 하든
이익을 늘려갑니다. 만기가 짧은 정부증권은 시장의 요동쳐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경제의 밑바닥에 흐르는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면 종이에 적힌 약속들은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오직 실체가 있는 것만이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제 그 4가지 자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귀금속입니다. 다가올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우선 순위는 실물 금과 은입니다. 금 상장지수 펀드나 광산 주식이 아닙니다. 금에 대한 권리만 주장하는 종이 계약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도 당신이 직접 만지고 통제할 수 있는 실물 금속이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왜 결정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극한의 위기 상황이 오면 종이로 된 금융상품들은 정부 규제나 기관의 파산으로 동결되거나 거래가 중단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당신 손안의 금은 누구도 얼릴 수 없습니다. 은행 계좌처럼 정부 명령 한마디에 인출이 막힐 일도 없습니다. 지난 5,00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화폐 위기 속에서 종이돈이 휴지 조각으로 변할 때 오직 실물 금만이 진정한 구매력을 보존해왔습니다. 1970년에 금에 묻어둔 1만 달러가 10년 뒤 24만 달러로 폭등했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같은 시기 주식시장에 넣은 1만 달러는 명목상 1만 2천 달러가 됐을 뿐이며 연 8%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 재산이 거덜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금은 70% 이상, 은은 140% 넘게 치솟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금융붕괴의 전조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의 가용 자산 중 10에서 15%는 반드시 실물 금과 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은행 시스템 내부가 아닌 오직 당신만이 즉각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은닉하십시오. 은행의 대여금고는 결코 안전한 대안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가 닥치면 은행은 당신의 자산에 대한 접근권부터 가장 먼저 차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키프로스부터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까지 위기 때마다 은행이 문을 걸어 잠근 사례는 널려 있습니다. 금고 안의 금은 그림의 떡이 될 뿐입니다. 귀금속은 독립적인 장소에 직접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망상이 아니라 비상식량이나 자가발전기를 구비하는 것과 같은 지극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라야겠지만 준비해뒀다가 안 쓰는 비용은 위기가 닥쳤을 때 준비되지 않은 자가 치러야 할 파멸적 대가에 비하면 먼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압도적인 리스크 비대칭성이 바로 10에서 15% 배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쥔 기업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지수 추종 펀드나 거품 낀 성장주에 목매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을 비웃으며 살아남는 진짜 가격 지배력을 가진 비즈니스만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고객이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보다 더 빠르게 가격을 올리며 현금을 쥐어짜는 그런 독점적 기업들 말입니다. 금리가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고 화폐 가치가 타락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실물 자산이나 독보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곳들에 집중하십시오. 1970년대 시장 전체가 제자리 걸음을 할 때도 실물 자원을 보유한 에너지 기업들의 매출은 700%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폭발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의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그대로 전가하며 마진을 지켰습니다. 소비자들에겐 그 제품을 대체할 선택지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가가 20% 오를 때 가격을 25% 올려도 고객이 이탈하지 않는 힘, 그 브랜드 충성도와 필수 불가결성이 바로 자본주의의 최우승자를 결정합니다. 대다수의 포트폴리오가 처참하게 녹아내리는 가혹한 환경이야말로 이런 기업들이 압도적인 수익을 거두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25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을 추적하십시오. 미국 시장 전체를 통틀어
단 65개 정도만 존재하는 진정한 배당 귀족주들입니다. 이들은 수차례의 불황과 가혹한 금리 인상 속에서도 배당을 멈추지 않고 성장하며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검증된 생존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구조적인 가격 지배력이 그들의 사업 모델 골격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소비재와 규제 보호를 받는 유틸리티, 그리고 경기와 상관없이 환자가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핵심 의료 섹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십시오. 경제 상황이 아무리 최악으로 치더라도 병원에서 환자가 반드시 구매해야만 하는 의약품과 서비스를 파는 기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체 자산의 30에서 35%를 여기에 배치하십시오. 이는 부채 사이클이 종말을 고할 때 당신의 불을 불려줄 가장 강력한 수익 엔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투자처는 지독하게 지루해 보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단기 국채와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재 4에서 5%의 확정 수익을 내는 이 자산들은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발사할 수 있는 당신의 강력한 실탄이자 기회비용입니다. 재앙을 기회로 뒤집는 마법은 오직 유동성에서 나옵니다. 2008년 3월,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내던질 때를 기억하십시오. 당시 우량의사채가 액면가의 60% 가격에 투매될 때 현금을 준 자들은 이를 헐값에 쓸어담아 단 1년 만에 원금 회복과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남들이 강제로 매도당할 때 살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최소한의 위험으로 60%의 수익을 거머쥐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0년 3월의 폭락장도 똑같았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거대한 불을 쌓은 사람들은 똑똑한 분석가가 아니라 현금을 쥐고 기다린 자들이었습니다. 20에서 25%의 현금 비중은 필수입니다. 주식시장이 두 자릿수 수익률로 유혹할 때 4에서 5%의 이자는 따분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갈증을 견디는 자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1세대에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자산 재편의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이 포식자가 될지 먹잇감이 될지는 바로 이 현금 보유량이 결정합니다. 역대급급 저점에서 자산을 쓸어담는 승자가 될지 빚을 갚기 위해 최악의 타이밍에 자산을 내던지는 패자가 될지는 오직 지금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이 수익률을 미리 확보하십시오. 연준이 감당 못할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순간 이 문은 영원히 닫힙니다. 현재의 4에서 5% 금리가 순식간에 1% 미만으로 폭락할 것입니다. 고금리 수익을 확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네 번째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뿜어내는 생산적 실물자산, 즉 농지와 임대부동산, 그리고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식량과 주거, 그리고 에너지를 창출하는 자산들은 화폐 가치가 무너져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종이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도 인간은 먹어야 하고 살 곳이 필요하며 에너지를 써야만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물 자산이 종이 자산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명확한 근거 때문입니다.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임대소득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중앙은행이 종이돈처럼 농지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통화량이 아무리 미친 듯이 늘어나도 식량과 주거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970년대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자 농지 가치는 두세 배로 뛰었고 임대 수익 역시 물가 상승폭을 상회하며 치솟았습니다. 채권과 주식 시장이 초토화되는 와중에도 농지와 부동산은 실질 가치를 방어하며 오히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안전자산이 되었습니다. 거대 부채 사이클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생산적 실물 자산은 당신의 가문을 지켜줄 최후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자산의 10에서 15%를 농업 리츠나 부동산 펀드 혹은 직접 투자를 통해 이 철벽 방어지대에 배분하십시오. 이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닙니다. 모든 종이 자산이 증발하는 극한의 환경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탱할 실질적인 기둥을 세우는 생존 작업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이 전략에 맞춰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실행뿐입니다. 대중이 무너지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작 행동해야 할 순간에는 멈춰서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공포에 질려 전부를 던지는 악수를 두거나 반대로 차일피일 미루다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손 놓고 있을 뿐이죠. 둘 다 패배의 길입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기계적 대응법을 공개하죠. 첫 번째 달에는 현재 자산 배분 현황을 냉혹하게 진면하십시오. 모든 계좌를 열어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단 하나만 물으세요. 향후 12개월 내에 인플레이션 부채 위기가 닥쳐도 이 자산이 내 실질 구매력을 지켜낼 수 있는가? 확신 없는 것들은 즉시 정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의 5%를 실물금으로 확보하십시오. 일단 시스템에 단추를 끼우고 습관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 달에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우량 기업의 비중을 늘리십시오.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분야의 배당 귀족주 두 종목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산의 10%는 단기 국채로 신속히 옮겨야 합니다. 시장의 소음이나 일시적인 변동에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집행하십시오. 3개월에서 6개월 차에 접어들면 4가지 핵심 포지션을 구축하는 동시에 위태로운 자산들을 쳐내야 합니다. 투기성 짙은 종목이 첫 번째 처분 대상입니다. 다음은 고평가된 성장주, 그리고 과도하게 비중이 높은 인덱스 펀드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정교하게 설계된 작은 결정들이 모여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재편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날 즈음엔 전체 자산의 70에서 80%가 안전지대에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개인의 연령과 전문성에 맞춘 위험 자산으로 남겨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실행 과정에서 주변의 잡음을 차단하는 절제력입니다. 체질 개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장은 잠깐 더 오를지도 모릅니다. 주변에선 단기 수익을 자랑하고 미디어는 강세장을 찬양하며 경제가 견고하다고 속삭일 겁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비관론자라 비웃고 당신의 자산관리사조차 결정을 만류할 수 있습니다. 전부 무시하십시오. 당신은 당장 내일의 등락이 아니라 75년마다 반복되는 거대한 부채 주기의 끝자락에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기가 마지막으로 휘몰아쳤을 때 지금의 투자자 대부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런 파도를 겪어본 적이 없죠. 그들의 데이터 모델에는 이런 비상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합의에 편승하는 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역사의 패턴을 꿰뚫어보고 남들이 깨닫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기회의 창은 지금 이 순간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8단계 부채 주기 중 7단계에 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뒤면 8단계가 시작됩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인류 경제사가 세 세대마다 반복해온 명확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살아남을 4가지 투자처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실물 귀금속,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기업, 그리고 위기가 가져올 기회를 잡기 위한 단기 국채와 현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이화폐의 운명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실물 자산에 집중하십시오. 이번 주에 당장 해야 할 일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시 물으십시오. 부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이 자산이 내 구매력을 온전히 보존해 줄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마감 기한이 포함된 6개월간의 자산 재편 계획을 문서화하십시오. 시장 상황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위기 속에서 당신을 파멸시키는 건 시장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입니다. 공포는 바닥에서 던지게 만들고 탐욕은 산 꼭대기에서 사게 만듭니다. 근거 없는 희망은 휴지 조각이 되어 자산을 끝까지 붙들게 하죠. 가치가 0으로 수렴할 때까지 말입니다.